안녕하세요. 제 몸속에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을 모두 걷어내고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웃녀입니다. 제 승전보를 혼자 알기에는 너무 아까워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비록 글재주는 없지만 같이 공감해 주시고 제 앞날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저와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당시 동네에서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회사의 사장과 부사장이었습니다. 직접 회사를 세워서 규모가 커지도록 키운 만큼 당연히 많은 돈을 버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으로 따지자면 저희 집도 전혀 꼴릴 것 하나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요식업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대박이 터져서 살면서 한 번도 돈으로 궁하게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저희 집이나 남편 집이나 부모님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너보다 못한 집이랑 결혼해선 안 된다. 우리보다 잘난 집이랑 결혼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는 걸 봤을 때 비등비등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앞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일로 부딪힐 일이 없다. 라고 하시고는 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은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 나름의 씀씀이가 있는데 만약에 너무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옷 사고 먹을 거 사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걸 예방하라는 차원에서 말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왕 제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굳이 저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사람의 됨됨이나 성격적인 부분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먼저 눈여겨보았습니다. 물론 결혼 상대가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재산이 얼마며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지는 않았으나 데이트를 함에 있어서 저한테 빌붙지 않고 호텔, 레스토랑 같은 곳을 가도 부담 없이 자기 몫은 자기가 낼 수 있는 사람들로만 만나서 연애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만나게 된 것이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26살부터 28살까지 2년간은 연애를 길게 쉬었습니다. 연애를 하고 싶었지만 만날 사람이 없었죠. 소개팅을 받아도 변변찮은 사람들만 나와서 성에 차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만나자니 거기서 또한 마땅한 사람이 없었어서 원치 않게 오랜 기간 솔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평소 친하지 않았으나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으로부터 먼저 소개팅 제의를 받게 되었고 믿져야 본전인데 하루 시간이라도 때울 겸 만나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나간 자리에 있던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동호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부모님이 회사를 운영하고 계셔서 경영 공부를 하며 향후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 씨는요? 아, 어머, 그러시구나. 저희 집은 아버지가 요식업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데, 저는 아직 본격적으로 물려받는다기보단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조금씩 이것저것 공부해보는 중이에요. 대화를 나누기 전부터 입고 온 옷차림 자체가 그 나이 때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깔끔하고 딱 봐도 브랜드 값이 비싼 옷이라는 게 티가 나 내심 집이 잘 살거나 본인이 돈을 잘 버나 보다 싶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견적이 딱 나오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말이죠. 이미 반쯤 확신 아닌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마지막 쐐기를 받고자 일부러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니 역시나 제 생각대로 절대 못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 자체도 아주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깔끔한 인상이었고 웃는 게 괜찮아서 호감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경까지 괜찮으니 이성적인 마음이 들지 않을 리가 없었죠. 둘이 이해관계가 맞고 마침 나이도 그리 어리지 않다 보니까 결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무척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직접적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서로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각각 남편과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정확히는 개인보단 집안을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를 볼 때마다 예비 시부모님은 아유, 역시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랐네. 티가 나네, 티가 나. 어머, 옷도 아주 고급스럽게 입고 왔구나. 백화점에서 산 옷이지? 라며 돈이나 집안 이야기들을 하곤 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결혼합니다. 저희를 아시는 모든 분들의 축복 아래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첫 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셔서 저희의 시작을 응원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32이 되었을 때 저와 남편은 비로소 결혼을 하여 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한 지 약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신혼집을 어디다가 차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마침 시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에 좋은 매물이 나와 있었고 저랑 남편이 각각 회사에서 이직을 했는데 그 위치가 친정집보다는 시부모님 집에서 가까워서 겸사겸사 같은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결정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회사가 가까워도 솔직히 시부모님이랑 가까이서 살고 싶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대부분의 시부모님들은 자식 결혼 생활에 있어서 참견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쩐지 같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면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만의 오붓한 시간은 보내기 힘들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예, 내가 반찬 해왔으니 문 좀 열어봐라. 네? 반찬이요? 아, 그래. 뭐하니? 얼른 열지 않고. 국 식는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한테 남편 챙기랍시고 요리해라, 빨래해라, 설거지해라 같은 귀찮은 집안일들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집안일을 담당해줄 가정부를 고용했고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나 남편이 직접 손을 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처럼 시부모님이 가끔 챙겨주는 반찬이나 받는 게 전부였고 나머지는 전부 가정부가 직접 장을 봐서 요리를 해주고 기본적인 살림살이들은 다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편했습니다. 미진이는 진짜 부러워. 집안일 하나도 안 해도 되잖아. 전부 다 가정부가 해주고. 주변 친구들도 저의 결혼 생활에 무척이나 부러워했어요. 당연히 저는 어깨가 절로 올라갈 정도로 뿌듯했죠. 하지만 이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막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에 갑작스레 부도가 났던 탓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큰 문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엄마에게서 아버지 사업이 힘들단 이야기를 들었어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쫄딱 망했단 이야기를 들었을 때야 비로소 아, 우리 집이 정말 망했구나 싶더라고요. 쓸데없이 가정부 같은 거 쓰지 말고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앞으로는 새아가 네가 집안일을 도맡아 해라. 그리고 참 귀신 같게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시부모님은 제게 시집살이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몇 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들리는 게 다였는데 저희 집이 망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하루가 멀다고 집에 와서는 저한테
왜 아직도 청소를 안 하고 있니? 너 우리 동호가 계란찜 좋아하는 거 알지? 오늘 저녁에 동호 퇴근하기 전에 계란찜이나 만들어 놔라. 빨래 상태가 이게 뭐야? 제대로 개야지. 라며 정말 온갖 구박에다 참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는 초인종을 누르고 제가 문을 열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처음부터 띡띡 비번을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당신 어머님한테 비밀번호 알려드렸어? 응, 엄마가 당신 집안이라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다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랑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어머님한테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어떻게 해. 아니, 생판 남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비밀번호 알려주는 건데 왜 그렇게 유난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남편과도 이 문제로 거의 일주일은 넘게 냉전을 겪었습니다. 정말 밤에 눈을 감고 자는 게 두렵더라고요. 내일은 또 무슨 일로 저를 시어머니가 들들 볶을지 몰라서요. 아무리 나쁜 말 안 들으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시어머니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트집을 잡아 저를 혼내곤 했습니다. 게다가 몇 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단순히 집안일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아들 돈만 축낸다는 식으로 저를 모욕하고는 했습니다. 아휴, 돈도 없는 것이 우리 아들만 아주 고고생이네, 고생. 그러더니 나중에는 마치 선심을 쓴다는 듯이 자기네들 회사에서 격리로 일해서 생활비에나 보태라며 거의 반강제로 취직을 시키더라고요. 애도 없으니 일이라도 하라고요. 차라리 월급이나 제대로 줬으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당시 시어머니 회사에 취직해서 받은 월급이 50만 원이었습니다.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당시 사회 초년생의 평균적인 월급이 못해도 100만 원 중후반대였고요. 어처구니 없는 임금이라는 건 누가 봐도 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한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혹시 그 월급이 이 금액 맞나요? 왜? 너 뭐 더 받아야겠니? 격리가 그 정도면 됐지. 뭘 또 받으려 하니? 너 취직시켜주는 데 없어. 그나마 우리가 취직시켜준 거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머님, 저도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으로 대든 것 같아요. 어머님의 말이 너무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거리를 하자 난리가 났어요.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가정교육 못 받은 애처럼 대드대면서 말이죠. 남편도 옆에서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딱히 중재를 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때로는 야근까지 해가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뭐라고 대들고 싶어도 분명히 시부모님은 사업이 부도난 저희 집안 얘기를 할 게 뻔했으니까요. 진짜 한 8년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제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시부모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한테는 어린 여동생과 남동생이 하나씩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언젠가부터 저에게 시누이, 시동생 뒤치다꺼리까지 시켰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은 전형적으로 자기 부모 돈에 취해서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하고 자기보다 못 살면 무조건 아래로 보는 날라리들이라 다름없었습니다. 여기 밥 좀 차려다 줘요. 배고파 죽겠네. 그런 애들이 제가 자기 오빠, 형, 아내라고 해서 제대로 대우나 해줬겠습니까? 게다가 저희 집 사업이 망한 건 시댁 식구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더욱더 그랬죠. 저는 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한테 집 비밀번호를 전해들었는지 제가 잠시 나갔다 오면 그 사이에 집에 와서는 온 집안을 다 어질러 놓고 있었고 저를 무슨 식모나 가정부처럼 생각하는지 밥 차려다 달라,
책상 지저분하니 청소해달라 등등 정말 온갖 걸 다 시켰습니다. 한참 어린 남편 형제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는 건 시부모님에게 힐난받는 거랑은 다른 굴욕감이 있었습니다. 차마 집에다 이야기하지도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 망한 것 때문에 부모님 둘 다 바쁜데 저까지 걱정거리를 얹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은 듯이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밤마다 눈물이 나서 남편 안 들리게 몰래 운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힘든 것에 대해 남편과 상의를 안 해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이 망하고 나니 남편도 은근슬쩍 시부모님이나 시누이, 시동생이 저를 부려먹고 막대하는 게 맞는 것처럼 굴고 똑같이 저를 무시하더군요. 당신 오늘 일찍 들어와? 내가 알아서 들어올 테니 신경 꺼. 왜 이렇게 잔소리야? 무슨 말만 해도 까칠하게 굴고 아예 말도 없이 외박을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심이었지만 정황상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물증이 없어 끙끙 앓기만 하는 날들이 지났습니다. 그 지옥 같은 삶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빨리 발을 빼고 나오는 게 맞았나 싶긴 하지만 안 그래도 저는 물론이고 저희 집까지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굴하면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방암입니다. 다행히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수술이 필요해서 최대한 빠르게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속이 썩어온 걸까요? 이상하게 건강이 너무 나빠진 것 같아서 별 생각 없이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말기는 아니었고 초기에서 조금 진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하다고 입원을 하라더군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벼락을 맞은 것 같았는지 다른 병도 아니고 암입니다. 저는 제가 당장 죽을 수도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에 의사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손 하나 까딱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요새 암이야 초기는 병원 치료나 수술로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디에나 예외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너무 원망스러웠고 이런 상황에서 제일 내 편이 되어줘야 할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현실이 무척이나 서러웠습니다. 마침 그날 남편이 일찍 집에 들어오는 날이라 남편이 오자마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몇 기냐 심각하냐 같은 질문을 몇 개 한 남편이 제게 초기가 지난 지 얼마 안 됐고 수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아휴 뭐 심각한 것도 아니네 라며 신경도 안 쓰곤 씻으려고 욕실에 가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진짜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서 방으로 달려들어가서는 문을 잠그고 그냥 다 들리게 엉엉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반응 하나 없는 남편 때문에 안 그래도 아픈 몸이 더 아파지는 기분이었죠. 남편이 저 모양인데 시댁 식구들이라고 제 유방암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시부모님은 제 유방암 소식을 남편에게 전해들었는지 전화를 해서는 안 그래도 사정 별론데 심각한 상황도 아니면 행운의 암이지 암 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며 수술을 앞둔 저에게 보험은 제대로 들어놨냐? 보험금 받을 생각해야지 같은 말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수술을 하는 날 딱 한 번 병원에 들리고 그 이후는 요양을 하든 치료를 하든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자존심이고 뭐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에 조금 더 확실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죠. 기본적인 치료를 모두 끝내고 저는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친정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사업이 망하고 그동안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게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를 미주알 고주알 늘어놓았습니다.
집안 망했다고 타박하는 시부모님, 자기 형제 아내인 나를 몸종 부리듯 부려먹는 시누이와 시동생, 그런 식구들 따라서 은근히 나를 무시하며 내가 수술까지 할 정도로 아팠는데도 코빼기라도 비추기는커녕 관심조차 제대로 내비치지 않는 남편.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그 자리에서 꺼이꺼이 울었고 아버지는 간신히 분노를 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할래요. 부모님이 저의 이혼 이야기를 적극 반긴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친정에 들렀다가 바로 집에 가서는 거실에서 팔자 좋게 늘어져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고요. 그리고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남편은 제가 이혼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붙잡는다거나 하다못해 이유를 묻는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혼 이야기를 하길 기다렸다는 것처럼 그래 그럼 서류 써놔 라고 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마저 TV를 보았습니다. 솔직히 차라리 그때만이라도 남편이 저를 같은 인간으로서 아내로서 대우해줬다면 저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이를 갈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절 제대로 봐주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이혼을 하면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바로 이 집 식구들을 몽땅 망가뜨려야겠다는 거였죠. 이혼을 하고 저는 다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비로소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버지도 사업을 다시 일으켜서 저희는 오히려 처음 남편과 결혼할 때보다도 더 부유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당한 고난을 듣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셨을 겁니다. 암에 걸린 것도 그 집 식구들한테 그런 꼴을 당한 것도 다 이 아비가 못난 탓이다. 아버지는 종종 술을 마시면 저를 붙잡고는 한탄처럼 혹은 넋두리처럼 저런 사과를 하다가 잠들고는 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한 것도 제가 암에 걸린 것도 하다못해 시댁 식구들한테 인간 같지 않은 대우를 받은 것도 그 무엇 하나 아버지 잘못은 없었는데 제가 힘든 것들이 아버지에게 짐으로 자리한 것 같았거든요. 엄마도 애써 티는 안 내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종종 저 모르게 눈물을 흘리시고는 했습니다. 남편과 남편 가족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결국 제게 하고 아버지는 제게 하고 싶은 건 다 하라면서 제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버지 도움으로 목 좋은 상가 건물 1층에 개인 카페를 차려서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기 전에 워낙 커피나 디저트류를 좋아하다 보니 제가 직접 메뉴를 고안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제 카페만의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하다 보니 SNS 등으로 입소문이 타서 손님들이 많아져가지고 이후부터는 아버지 도움을 받지 않아도 제 힘으로 남들보다 더 잘 벌어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이 안정된 순간, 저는 이혼할 때부터 갈고 있던 복수의 칼날을 들이밀 시간이 왔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해둔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터뜨렸습니다. 시부모님 회사에서 격리로 일할 때 세금이며 뭐며 돈 관련된 건 모두 제가 하다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일을 그만둘 때도 당시 그곳에서 일했던 자료들을 전부 개인 재료로 백업한 뒤 그만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저에게 일을 시킬 때 최대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으로 머리를 굴려보라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도 탈세를 시켰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증빙 자료로 하여 세무서에 탈세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탈세를 하고 있을 테니 조사라도 해봐야 한다고요. 물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좀처럼 부려먹던 시누이는 평소 SNS에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는데
신우이 SNS를 확인해 보니까 무슨 잘 나가는 치과 의사랑 결혼을 한다면서 자기 예비 남편이 어디에서 일하는지도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신우이에 대해 알려줄 자료들을 정리해서 프린트해가지고 그 치과로 찾아가서 의사 본인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과거에 3년간 머리 노랗게 물들인 양아치랑 동거를 했으며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아 임신을 했다가 낙태를 한 사실도 알려주고 당시 남자친구가 있을 때도 다른 남자들을 만나왔기에 지금 그쪽을 만나면서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믿져야 본전이니 알아보기라도 하라면서 신우이에 대한 온갖 이야기를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신우이 남편이 될 뻔한 사람은 참 사람이 선량해 보이더군요. 전혀 신우이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곤 생각도 못한 얼굴로 제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을 때 신우이는 제가 자기 말에 무조건 휘둘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멍청하게도 자기 치부가 될 만한 사실을 모두 저한테 의논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애를 지워야 하는데 낙태할 만한 병원을 알아봐 달라는 등 이번에 동거하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디서 구해야 하냐는 등 신우이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이 알아보긴 귀찮고 가족들 시키기도 애매하니 자기가 마음대로 쓰기 딱 좋은 저에게 이야기한 것이겠지만 신우이의 멍청함 덕분에 저는 신우이의 결혼을 완벽하게 망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신우이는 자기 SNS도 싹 지우고 아예 종적을 감춘 모양이었죠. 그 외에도 시어머니가 강남 하우스 도박판에 들락거리며 시아버지 몰래 현금 5억을 날려먹은 것까지 전부 까발렸습니다. 일부러 시아버지의 답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시아버지랑 굳이 더 연락을 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몇 년간 벼르기만 했던 걸 실제로 행동에 옮기니 정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알아보니까 시부모님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사이가 남보다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동생은 집에 있는 돈으로 사업을 하려다가 말아먹었다고 하고 전 남편은 이에 대한 뒷수습을 하느라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알토니가 빠진 듯 속이 시원해서 그날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셋이서 거하게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이제 더 밝힐 것도 없지만 남편한테 이 모든 것이 제가 꾸민 사실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마지막으로 문자는 남겼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냥 진망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순종하는 머저리인 줄 알았지?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당신네 집 풍비 박산나고 당신이 그 수습하느라 고생한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행복해서 문자 보내. 당신 앞으로 똑바로 살아. 솔직히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로도 모자란 거 알지. 항상 지켜볼 테니까 행실 조심해야 할 거야. 지금 그때로부터 한 3달 정도 지났는데 뭐 남편이든 시댁 식구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건 다 끝났으니 굳이 더 뭔가 알아보진 않았어요. 그저 바라건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길 바랄 뿐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3살 연하의 회사원과 연애 중입니다. 제가 사장으로 있는 카페에 매일같이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나쁘지 않아서 우선 가볍게 만나보자고 하고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어요. 이 남자와 결혼을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생겼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지금은 전 남편과 지냈을 때의 고통을 잊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만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죽을 때까지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세상 만사 모든 일은 다 인과응보니까 다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나쁜 일은 하지도 마시고 착하게 사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남편에게 혼외 자식이 있었다는 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도 그 삶을 꿋꿋이 견뎌오신 사연자님께서 그간의 굴곡진 인생을 진솔하게 써주셨는데요. 참 저도 이 사연을 읽으며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결혼이라는 것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고 열심히 살아오긴 했지만 굴곡이 자꾸 생기다 보니 힘들더군요. 60대가 된 이 나이가 돼서 주변을 둘러보니 저만 그런 생각을 하며 결혼 생활을 해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래요? 저와 남편이 결혼하게 된 데에는 저희 아들의 역할이 컸는데요. 이른바 이 아이가 먼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반에 저는 그다지 결혼이 하고 싶진 않았고 남편이 썩 마음에 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첫 만남부터 저에게 반했다더군요. 나중에 결혼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왠지 성급하다 싶었지만 당시 본인의 눈에는 제가 무척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매번 꽃을 사오고 그야말로 열렬하게 저에게 구애를 했던 남편은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지영 씨 같은 분을 만나려고 제가 이때껏 기다려왔나 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 말에 제가 넘어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되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이후의 제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뭔가에 홀린 듯 뭐든지 급격하게 진행해 나가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어느덧 아이를 먼저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결혼도 빠르게 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다들 여지없이 못마땅한 반응이었어요. 당시 저희 친정 어머니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할 것이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어야만 해요. 지나보면 저보다 갑절의 세월을 사셨던 친정 어머니의 말은 100번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을 지금 어머니의 나이가 되어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남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멀쩡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건실해 보였던 그 사람에게 그럭저럭 만족하며 초반에는 좋은 감정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남편을 다소 못마땅해 하셨던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도 무척 살뜰하게 잘해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다들 저보고 신랑감 잘 얻었다는 소리를 했었어요. 우리는 85년도에 결혼을 했고 그렇게 모든 게 다 무난하게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바람과 우리 부부의 미래는 전혀 다르게 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이날 오전의 풍경을 못 잊겠고 아직도 소름이 돋는 게 느껴집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틀리는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낳게 되었고 집에서 홀로 아기를 돌보며 잠을 잘 못 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었는데 평소 저녁쯤이면 퇴근하는 남편이 대낮에 일찍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당신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오늘 좀 일찍 퇴근했어. 저는 문간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안방에 누운 채로 남편에게 말을 거느라 당연히 혼자 들어온 것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럼 밥은? 하고 말을 이어가려는 게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제 귀에 꽂히게 되었어요. 아무리 다시 들어봐도 그 소리는 아기 울음소리였어요. 이때 저도 품 안에 아기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가 몸을 일으켜서 눈을 희번덕거리며 주변을 살피게 된 것은 제 품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저와 아이가 있는 방이 아닌 그 밖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저는 놀라서 한참을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저에게 아주 곤란한 얼굴로 말을 하더군요. 듣는 순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기절하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여보, 저기 애기를 하나 데려왔어. 내 애기야.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라니. 이제 막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산모에게 이게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나는 남편의 아이를 낳아서 품고 있는데 남편의 아기가 또 있다니요. 정말 바보 같게도 제가 아기를 또 낳았는데 잊고 있었던 걸까 하는 말도 안 된 생각이 잠깐 스쳐갈 정도로 머릿속이 엉망이었어요. 그 정도로 남편의 말에 집중이 도무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사이 존재 모를 아기의 울음소리가 현관 쪽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남편은 다급한 얼굴로 뛰어가더니 그 정체를 저에게 안고 달려오더군요. 보자기에 쌓여있는 한 아기가 울다가 저를 땡그라니 쳐다보고 있더군요. 딱 봐도 신생아는 아니었고 기럭지가 더 길어 보였어요. 2살 남짓 되어 보였고요. 여보, 그게 저기 놀랐지. 미안해. 이게 무슨 소리야? 양옆에 애기들이 연달아 놀래서 우는 소리도 내버려둔 채 남편은 윽박질렀어요. 당신 만나기 전에 알던 여자인데 그때 그렇게 오래 만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았다지 뭐야. 회사에 나타나선 아기를 주고 가버렸어. 받지 않으면 회사에다 알리겠다고. 정말 미안하다. 듣자 하니 예전에 연애했던 여자가 아기를 낳았고 남편 회사에 와서 대신 키우지 않으면 혼에 자려둔 남자라고 다 소문을 내겠다며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하다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은 계속 제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 말을 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한심한 소리만 늘어놓는 걸까요? 저기, 당신도 알잖아. 우리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나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앉은 거야. 거기서 안 받겠다고 밀어내면, 아직 우리 아기도 그렇고, 이 집도 있는데, 나 회사 그만두면 안 되잖아. 너무 머리가 아프고 지끈거리고 한쪽 눈까지 얼얼하게 느껴졌었어요. 실제로 남편이 결혼하면서 장만한 집엔 빚이 많이 있었고 그나마 회사가 탄탄했기 때문에 겨우 구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남편은 열심히 일해야 하는 형편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를 위해서 알콩달콩 살아갈 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떡하니 혼의 자식을 데려온 남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생각할수록 너무나 분했어요. 저는 그저 한 남자와 가정을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애를 같이 키워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한창 울며 보채는 아들에게 젖을 물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저는 멍하니 있었어요.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허공만 보는 저에게 남편은 정말 듣기 끔찍한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내가 더 승진도 하고 노력할게. 같이 도와주고 할 테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넷이 살아보면 안 될까? 뭐라고요? 솔직히 남편은 우리 친정 어머니에게도 너무나 잘했고 저희 가족들에게 마치 새로운 아들이 들어온 마냥 살갑게 굴며 잘해왔어요.
저도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굴도 모르는 전 여자와의 사이에서 저렇게 애를 낳아놓고 이제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회복도 다 못한 산모인 저에게 같이 키우라니요. 천하에 누가 온다고 해도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당시 저는 밤마다 우는 아기를 돌보며 먹이며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살도 엄청나게 빠져 있어 안 그래도 잠시 친정에 다녀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혼자 있게 된 남편이 걸려서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혹을 더 달고 들어와 버린 남편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어지더군요. 저는 힘든 와중에도 본인을 생각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여념치 않고 저렇게 모든 걸 저한테 떠맡길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있던 정 없던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계속 울어대는 그 2살 배기 아기와 남편을 그 집에 홀로 두고 저는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제 이야기를 들으신 두 분은 노발대발 하셨고 이렇게 화내주시는 부모님을 보니 속이 시원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부모님 속을 또 썩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프더군요. 뭐야? 어디서 혼의 자식을 달고 와? 당장 김서방 불러. 두 분은 그렇게 남편을 호출하셨고 허겁지겁 달려오는 길에 그 애기도 또 데리고 왔지 뭡니까. 직접 두 눈으로 봐버린 부모님은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하셨어요. 이보게, 자네 우리한테 뭐 하는 짓인가? 우리 딸도 임신시켜 데려가더니 제정신인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난의 소리 앞에 남편은 그저 얼굴이 벌개져선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놓여있는 아기는 눈을 번쩍이며 큰 소리가 나는 어른들의 광경에 더 얄궂게 울어댔어요. 부모님은 큰 결심을 하신 듯 남편에게 통보하셨고 저 역시 듣고 너무 놀라 몸이 굳었습니다. 그냥 자네 우리 지영이랑 이혼하게. 내 자식이 남의 자식 키우는 꼴은 못 보네. 저도 속으로 생각하긴 했지만 막상 덜컥 이혼을 한다고 하니 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은 완전히 저 자세로 벌벌 떨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혼만은. 그러면서도 저렇게 이혼을 원치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부하가 치밀기도 하고 어쩜 저렇게 저를 기만할 수가 있는지 화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저도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서 이혼 진행을 생각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신혼집에 아기 짐들이랑 온갖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걸 다 친정으로 옮겨와야 하니 거리도 꽤 있는 편이라 상황이 복잡해질 생각에 머리가 아팠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애기 집 간소하게 들고 즉각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혼을 하건 안 하건 신혼집에 다시 가서 얼마간은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무척 걱정스러워 하시긴 했지만 일단은 저도 그 집에 가서 정리해야 할 것도 있고 아기 분유며 옷들이며 이것저것 가져오긴 해야겠더군요. 그래서 딱 1달만 그 집에서 아기를 돌보며 집 정리를 하고 이혼을 해서 나올 심산으로 집에 가는 길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돌아갔어요. 집에 오자마자 남편은 제 눈치를 엄청 보았고 매일같이 칼퇴근을 하고 신경을 쓰더군요. 그 와중에 저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는데 참 이런 걸 왜 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지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른 체 하고 싶었지만 사람인지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남편이 데려온 혼외자 때문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집에서 넷이 부둥켜 살다 보니 아기를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아침 시간이나 밤 시간에는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눈치를 보며 돌보긴 했으나 그마저도 얼마나 꼴사나웠는지 모릅니다. 나와의 사이에 둔 자식은 내 품에 맡겨두고
그 여자아이는 자기 아니면 볼 사람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엄청 애를 먹어가며 돌보더군요. 아마도 그것까지 저에게 맡겼다간 당장 쫓겨날까봐 그랬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무래도 남자가 돌보는 거여서 그런지 그 애기는 계속 앵앵대며 울어대고 너무 시끄러워졌어요. 더 보고 있을 수 없어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리 좀 나와봐. 애 좀 조용히 시켜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씩씩거리며 아기에게 다가갔어요. 보니까 아기가 제 엄마에게 제대로 케어도 못 받았는지 분명 2살쯤 되었다고 들었는데 아주 작고 빼싹 말라서 젖병을 제대로 물지도 못하더군요. 모유는 당연히 못 먹어봤을 거고 이제 이유식을 먹어야 할 시기인데 엄마 손을 못 타서 그런지 분유로 이제껏 연명했나 봅니다. 얼핏 보니 저것도 생명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저 어린 게 뭔 죄인가 싶기도 했어요. 우리 애기는 젖을 먹으며 꿀꺽꿀꺽 잘만 자라고 있는데 그 여자아이는 개월수가 훌쩍 나는데도 못 먹어서 그런지 체구 차이가 크게 나지 않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결국 저도 사람인 건지 아니 엄마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아기가 이유식을 먹을 때까지만 같이 젖을 물리기로 했어요. 솔직히 꼴도 보기 싫었으나 당장 옆에서 생명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소중한 만큼 남의 생명도 함부로 여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은 정말 끔찍하게 미웠지만 그 아기를 안아 올려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젖을 먹였습니다. 몇 번이나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이었는데요. 친정 어른들은 당연히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아시니 이런 이야기를 꺼내봤자 더 화만 부추길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먹였네요. 이런 와중에 제 아들은 어느새 낮 시간마다 같이 있는 이 여자아이 손을 잡아가며 좋아하고 저도 때마다 이 아기를 안아 올려 같이 먹이다 보니까 처음에 엄청나게 끔찍하게 여겨졌던 감정은 아주 조금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발목을 잡혀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혼외자 아기 때문이었는데 이 아기가 몇 번 젖을 먹더니 이제 자꾸 눈을 저에게 맞추고 제 주변으로 와서 착착 감기는 겁니다. 며칠 모유 좀 먹였다고 볼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얼굴에 혈색이 도는 아기가 제가 안아 올려서 젖을 물리니 옹알이를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한창 말할 시기인데 좀 안 됐다 싶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젖을 먹어야 되는구나 싶어서 그냥 멍하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제 머리카락을 잡고 당기더군요. 직 당겨지는 느낌이 순간 아파서 아기를 획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이후 아기가 하는 행동에 저는 쇠뭉치에 댕강 얻어맞은 듯 숨이 멎었습니다. 젖을 먹다가 제 머리카락을 손에 감고 당기더니 그 작은 눈이 갑자기 샥 접히면서 반달눈이 되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옹알옹알 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쌩글거리며 씩 웃는데 가슴 한 군데를 도려내는 듯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휑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젖을 먹이는 동안 저와 체온을 나누기도 했고 그렇게 안겨서 잠을 재우기도 했던 며칠 밤이 지나 이 아기가 저에게 처음으로 했던 옹알이였어요. 그간에는 울기만 했고 쌔 소리만 내고 제대로 의사 표현도 못했고 안쓰러울 정도로 말은 최고였어요. 저도 제 자식을 생각하니 저 아기가 안쓰러워서 순전히 그저 저 생명만 보고 먹인 것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제 피부치는 아니고 남편은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기가 저를 저렇게 힘껏 붙들고 처음 뱉었던 엄마 소리에 가슴을 두드려 맞은 듯한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자기를 먹여주고 안아줘서 엄마라고 생각한 건지
그전에 엄마에게는 그런 걸 못 느꼈던 건지. 저랑 만난 지 10여 일 만에 웃어 보이는 아기를 보니 너무 울컥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아기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잖아요. 당시 저는 80년대 나오던 드라마들을 보며 혼외자들의 이야기가 가끔 등장하거나 동네 수다거리로 나오면 즉각 반발하고 불같이 화를 냈었어요. 배우자의 인격을 완전 무시하고 말살하는 행위라고 여겼었어요. 문득 스쳐가는 그때의 생각들을 하면서 그게 내 일이 되어버린 것도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지만 반면 내가 그래도 어미가 되어 그런지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지 못하는구나 싶어 복잡해지더군요. 결국 저는 결론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살 것인지 저렇게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꼭 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이게 정말 내가 내린 결론인지 헷갈리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저 아기 키우기로 해요. 남편은 제 얼굴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며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혼은 물 건너갔고 어찌됐건 저를 만나기 전의 일이고 남편도 여러모로 협조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애 둘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물론 친정 어른들의 반발은 엄청났어요. 이럴까봐 신혼집으로 다시 안 되돌려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따라가야 했어. 친정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우시고 아버지도 만만치 않게 분노하셨어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냐? 김서방 보고 우리 집 다신 드나들지 말라고 해. 부모님의 입장도 저럴 만하다고 생각하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몇 번이나 남편에게 당부했습니다. 당신, 내가 오늘 이 결심한 거 잊지 말고 똑바로 살아요. 조금이라도 허튼수 보이면 난 애들 다 놔두고 이혼할 거예요. 그래 여보. 정말 고마워. 남편은 엎드려서 몇 번을 허리를 숙여가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아이들을 둘 다 내 자식처럼, 친남매처럼 키우게 되었어요. 아들은 전혀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고 저도 혹여나 제가 말실수할까 싶어 아이들 어린 시절부터 말을 조심했어요. 꼭 이 여자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제 아들 교육상으로도 친남매가 아닌데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많은 부분들을 감수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남의 자식이 아니라 그냥 내 딸이라 생각하며 품고 살기로 했습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키우는 것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갈수록 딸아이는 정말 손갈 것 하나 없이 멀쩡히 자라주더군요. 이 아이에게도 딱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렇게 웃음을 보이던 아이에게 나는 실은 네 엄마가 아니라고. 네 아빠가 네 친엄마 사이에서 너를 낳았고 나는 너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기 힘들더군요. 그만큼 저도 어느새 아이에게 마음을 주게 된 것 같기도 했어요. 딸아이는 남동생을 끔찍하게 잘 챙겼고 학교도 손수 챙겨 데려가면서 왔다 갔다 하더군요. 둘이 학년차도 거의 안 나는지라 학교도 함께 잘 다녔습니다. 다만 매번 다치고 사고를 치는 아들 때문에 저는 매번 학교에 불려가기 일쑤였어요. 단순히 활동성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아들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학교 수업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간신히 졸업할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딸아이는 수시로 학교를 일찍이 입학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도 100점 맞았어. 내가 1등이야. 정말? 아휴, 잘했네. 엄마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 딸아이는 애교도 참 많았고 늘 저희를 기쁘게 해주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딸 덕분에 분위기가 사르르 풀어져 좋아지고는 했죠.
게다가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들어가 엄마 아빠가 우리 남매 키우느라 너무 고생이 많다며 첫 월급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위해 숟가락을 하나 더 준비해서 챙겨 먹였을 뿐, 그 외에 크게 마음을 못 써주었는데, 정말 그뿐이었는데도 이날 저희에게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엄마, 우리 키우느라 힘들었지. 엄마 덕분에 이렇게 컸어. 고마워, 엄마. 똑같이 배에서 나온 자식도 아니고 엄연히 다른 아이들이긴 하지만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군요. 꾸깃꾸깃한 돈이 아닌 그마저도 은행에서 새로 바꿔온 빳빳한 200만 원을 제 손에 안겨준 딸. 그대로 고이 받아 넣어두었어요. 그러나 막상 제 배에서 나온 아들은 정말 시종일관 저를 잠시도 편하게 두지 않더군요. 다음날 정말 한심하다 못해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싶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은행에 가려고 보니 보석함에 넣어둔 돈이 봉투째 사라진 거였어요. 온 집안을 다 들썩여가며 찾아도 알 수 없었고 딸이 준 돈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황망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결국 저녁에 집에 들어온 식구들에게 저도 지쳐서 울먹이며 말을 했어요. 안 되겠어.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의 안색이 변하더니 저를 급히 끌고 안방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어제 낌새가 좋지 않고 불안했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 역시나였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당장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습니다. 엄마, 무슨 신고야. 사실 그거 내가 가져간 거야. 누나 돈 잘 버는데 그깟 돈 더 벌면 되지. 뭘 신고까지 해.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려? 어쩌면 이렇게 제 속을 가만두지 않고 썩이는 걸까요? 정말 집 밖으로 내쫓고 싶었어요. 사과 한마디 없이, 그걸 갚겠다는 생각도 없이, 마냥 집에 있는 돈을 뜯어내가며 축내는 아들을 보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 느껴지더군요. 그러던 중 저희 친정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인해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제가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부터 늘 못마땅해 하셨고, 딸아이를 볼 때마다 외면하시고 인사도 받지 않으셨는데요. 저는 한창 바쁘던 중에 어머니가 병상에 눕게 되시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친정의 죄인이 된 남편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으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거리도 너무 멀고 생활에 매여 잘 찾아가지도 못하게 된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파 밤에 몰래 울기도 했어요. 그 와중에 아들은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고 그만 경찰서에 불려가게 되었어요. 친정 어머니 병문안도 못 가고 있는 상황에 아들 경찰서에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 걸을 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딸아이의 전화가 걸려왔고 이어진 딸의 말에 저는 거리 한복판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할머니한테 가고 있어. 할아버지도 아프셔서 오늘 못 오시나 봐. 내가 할머니 식사도 봐드리고 챙겨드릴게. 우리 엄마를 낳아준 할머니니까 내가 보살펴 드릴 거야.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저희 어머니는 딸아이가 못 내미워 한 번도 안아주지 않으셨고 늘 꼴배기 싫다며 저리 가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무슨 죄냐고 감싸 안는 저에게 너도 보기 싫으니 오지 말라고 하셨었는데요. 그래도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몸도 아프시고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가끔 저보고 오라고 하셨어요. 상황이 늘상 이렇게 아들 때문에 꼬이고 바빠 일하다 보니 제대로 찾아뵙지 못해 너무 한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딸이 아는 건지 그 다음 말에 목이 턱턱 메었습니다. 엄마, 울지 말고 어제 방에서 엄마 우는 소리 들었어. 나 너무 마음 아팠어. 엄마가 울면 나도 아파. 울지 마, 엄마.
한창 고민을 하며 품에 안았고 결국 내 곁을 내주기로 결심했던 낯선 그 아기. 그 아기가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엄마가 되었고 자라는 내내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엄마와 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생때 같은 친자식보다 나를 더 잘 알고 함께 느끼는 이 아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진짜 피부친 아들보다 딸아이가 저에게 준 사랑과 위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 아이가 저를 지탱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매번 사고치는 아들 뒤치다거리를 하는 이 낯선 삶의 풍파 속에서 정신을 잡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직도 새삼 이 아이와 저의 만남이 무엇인지 신을 믿지 않지만 신에게 가끔 속으로 묻게 됩니다. 처음에는 인생의 벌처럼 느껴졌던 이 아이를 이제는 신이 준 선물이라고 믿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되겠죠. 그런데 얼마 전엔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할머니를 통해서 다 알고 있다고요. 언제부터 알았냐 물으니 그저 웃으며 자기는 다 괜찮다고만 합니다. 저는 그런 딸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어떻게 혼자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인지, 딸아이를 더 사랑해주지 못한 과거가 문득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이 사연 마지막으로 딸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과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함이 익숙함으로 변해서 그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번 사연 소중함을 깨달으신 우리 사연자님이 주위를 둘러보길 바란다며 사연을 보내오셨는데요. 참 저도 이 사연 읽으면서 중간중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들으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긴 인생의 길에서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익숙한 것에 길들여지지 않으셨나요? 항상 내 옆에 있을 것 같고 항상 내 편이 되어줄 것만 같던 그런 사람. 제가 담백하게 써내려가는 사연을 들으시고 저같이 후회하시는 삶을 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인생 끝자락에서 주저리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고 당연하기에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나이 60이 훌쩍 넘고서야 제가 이리도 미련한 인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젊을 적에만 해도 저는 제 잘난 맛에만 살아가는 녀석이었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래도 동네에서 제법 잘 산다고 소문이 난 분들이었고, 저는 부모님의 하나뿐인 늦가기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어려울 거란 이야기에 자식을 포기하고 있었던 부모님은 기적같이 찾아온 저를 그 누구보다도 알뜰살뜰 아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내 보물. 우스꽝스럽지만 부모님은 제 이름보다 보물이라는 애칭으로 저를 많이 부르셨습니다. 동네에서 주변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을 만날 때면 지겨울 정도로 우리 아들이에요. 잘생겼죠? 하며 소개를 하는 탓에 적어도 동네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만 받고 자라다 보니까 자연히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지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덕분에 학교 다닐 때 내내 반장, 부반장을 도맡았습니다. 그리고 교우 관계도 좋았어요. 무서울 거 하나 없는 10대 시절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여자애들도 여럿 만나보았습니다.
좌절이랄 걸 할 게 없는 인생이다 보니까 은연중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저를 힘들게 하거나 고난에 빠뜨릴 만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22살이 되었을 때 그리 크지도 않은 저희 지방으로 서울에서 온 예쁜 아가씨가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 왔는데 떡 좀 드셔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적지 않은 수의 여자친구를 만났지만 그렇게 예쁜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와서 그런지 시골 여자들이랑은 다르게 기품도 있고 괜히 우아해 보이고 하는 행동거지 하나하나도 이곳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온 거란 티가 폴폴 났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왔다는 여자 진짜 예쁘지 않아? 덕분에 동네 또래 남자 녀석들과 모일 때면 서울에서 온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단골 주제로 삼아졌습니다. 다들 보는 눈은 똑같다고, 제 눈에 예쁘다고 생각된 여자가 다른 녀석들 눈에 안 예뻐 보일 리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한 지역에서만 쭉 살아왔고, 이성 친구라고 해봤자 다 비슷한 애들밖에 없어서 먼 지역에서 온 여자를 볼 일이 없었습니다. 또 서울이라고 하면 은근 서울 여자는 죄다 깍쟁이들밖에 없다더라 하는 풍문이 돌았기에 확인해 볼 길은 없으면서도 내심 그런가 하는 마음을 한구석에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 네, 고마워요. 길 가다가 동네에 그 누구라도 불편을 겪고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찾아보기도 했고, 그쪽이 보기에는 지방이 너무도 낡고 시설도 좋지 않아서 여러모로 불편할 텐데도 그 흔한 불평 한 번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는 아가씨, 어쩜 그리 예의가 바른지. 아까 내가 장을 보고 오는데 저 멀리서 와서는 봉지 무겁다면서 하나를 들어주는 거 있지? 그렇게 괜찮다고 해도 도와주게 해달라면서 웃는데 너무 이쁘더라. 너랑 동갑이라던데 마음 같아서는 네 짝 삼아주고 싶어서 혼났어. 저희 부모님도 그 아가씨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부모님까지 그렇게 칭찬 일색이시니 늘 멀리서 얼굴 정도만 흘끔대던 게 전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 역시 진심으로 그 여자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게다가 때마침 동네 다른 녀석들도 지지부진한 탐색전은 끝마쳤는지 은근히 여자에게 다가가서는 요 근처에 냇가 물이 맑은데 한번 보러 갈래요? 라며 가짜는 추파를 던져댔습니다. 괜히 그걸 보니 울컥하더군요. 질 수는 없다 싶어서 저 역시 제대로 사귀어 볼 생각으로 말을 걸고 최대한 오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의 모습은 아마 동물의 왕국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동네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 온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서는 자신의 매력을 뽐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단순히 서울에서 와서 시골 여자들에게는 없는 멋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라는 단순한 이유를 넘어서 그 여자에게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처음 그 여자를 꼬시려 했던 것은 그저 다른 놈들도 다 덤비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나? 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같이 데이트 같은 산책도 하고 번화가로 나서서 커피도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저 역시 진심으로 반해서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경우 씨, 저는 경우 씨가 좋은데 경우 씨는 어때요? 다행히도 여자 역시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제가 다른 놈들보다 어떤 장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제가 진심으로 여자를 대하고 좋아했기에 그 마음을 느낀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사실 이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제가 선택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뛸 듯이 기뻐할 이유는 충분했죠. 그냥 동네의 예쁜 여자에서 여자친구가 되고 저는 제가 정말로 생각이 짧은 놈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냥 얼굴이 예쁘고 도시에서 왔고 이런 것들은 정말 제 여자친구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얼굴이 예쁜 것은 맞았지만 여자친구는 얼굴보다 마음이 더 예뻤고 언제나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좋아했으며 자신이 부족한 것은 인정할 줄 알고 남이 잘난 부분은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칭찬할 줄 아는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꼭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학생 때도 성인이 되어서도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장난으로라도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빈말로라도 결혼과 같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무뚝뚝한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여자친구와 사귀고 나서는 저도 모르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시골을 벗어나서 서울의 상경에서 함께 살고 있겠지. 애는 몇이나 낳을까? 아니면 잘 이야기해서 평생 우리 둘만 같이 살아도 좋겠다. 등등 제 생각보다 저는 더욱더 여자친구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절 선택한 것에 대해 한치의 후회도 없게 해주고 싶었기에 그만큼 잘해주었고 일부러 저희 집에도 자주 데려가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부모님과 이야기도 나누게 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단순한 애인이 아닌 남편으로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대충 8년을 연애했습니다. 심지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시기도 같았습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사랑했듯 여자친구도 저를 사랑했기에 우리 슬슬 서울에 가서 같이 살아보자 라고 먼저 제의를 해주었고 이를 물릴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저는 부모님에게 즉시 알린 뒤 부모님과 여자친구 부모님의 도움으로 작은 방을 잡아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귄 기간도 오래되었고 저희 나이도 30이 조금 넘었다 보니 아마 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사이에서 결혼 자체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도 쉽게 허락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애초에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저는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서울에 가게 되면 그때는 결혼해서 살자. 그래서 서울에 올라간 지 딱 반년이 지난 뒤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넘어서서 비로소 남편과 아내가 된 것이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여자와 정말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저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감격스러우실 겁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행복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식을 올린 뒤에는 아이를 가지는 것에도 신경을 써서 결혼하고 2년 뒤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쌍둥이로 낳았죠. 저희가 애를 가졌을 쯤에는 양가 부모님 모두 형편이 이전만큼 좋지 않아서 따로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둘이 버는 것으로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림살이는 날이 갈수록 기울어졌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아끼면서 살아도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가는 일이 많다 보니 저축은커녕 당장 내 식구 제대로 옷 갖춰 입거나 밥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껴지는 때가 많았습니다. 여보, 내가 금방 큰 돈 벌어올게. 조금만 기다려봐. 때마침 친구놈 중 하나가 사업을 한다고 따로 투자금 없어도 되니 보증만 서주면
사업 성공하자마자 무조건 5천만 원을 입금해 준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냉정하게 생각했다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쉽게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도 정신적으로 너무 몰려 있었습니다. 당장 친구가 이야기한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의 달콤함에 휩쓸려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죠. 적게 알고 지내온 친구가 아니기에 믿기도 했고, 친구가 사업에 대해 설명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들어도 이건 대박이다 싶었기에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업은 망했고, 망하다 못해 제 앞에서 사탕 발린 말로 저를 꿰었던 친구는 하늘로 사라졌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코빼기라도 보이긴커녕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친구가 남긴 빚은 모조리 저의 차지가 되었죠. 괜찮아. 우리 조금 더 열심히 일하자. 지금보다 더 아끼고 살면 괜찮아질 거야. 제 덕분에 곤란해진 건 당연히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 둘, 그리고 아내까지 빚에 시달려야 했죠. 그러나 아내는 그런 순간에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아내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던 탓에 여러 가지 부업으로 저를 도와 돈을 벌고 생계에 보탰습니다. 그나마 아내 덕에 힘겨운 순간들을 지날 수 있었죠. 빚을 지고 나서 한동안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아직 마지막 정신줄을 놓진 않아서 꼬박꼬박 회사에 나가 일하곤 했지만 집에 오면 무기력증에 시달리면서 아내와 대화를 안 하는 것은 당연했고 저한테 오는 아이들을 살갑게 한번 안아주는 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혼자 있고 싶었으나 모순적이게도 혼자 있고 싶지 않는 저로서도 참 이상한 마음이 시시때때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를 복돋아 주었던 건 역시나 아내였고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람은 당연한 것에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나 소중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처음부터 원래 있던 것처럼 꾸준히 곁에 있다 보니 제가 참 멍청하게도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쯤에는 그 큰 빚도 갚고 저도 본래 다니던 회사를 떠나 아주 작게 저만의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잘 돼서 경제적으로 엄청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사업이든 뭐든 제가 그 암흑 같은 시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힘든 순간에도 늘 저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걸 몰랐죠. 힘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니 그렇게 예쁘고 우아해 보였던 아내는 어디 가고 쉰이 다 되어가는 아줌마만 남아있더라고요. 전혀 마음 하나 가질 않았습니다. 분명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순수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모진 풍파에 휩쓸려서 함께 사라진 건지 원래도 그리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으나 저는 아내에게 더욱더 무뚝뚝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일하느라 수고했어요. 얼른 밥 먹어요. 대꾸 하나 안 해주는 저임에도 아내는 언제나 제가 일을 하고 돌아오면 외투를 받아들고는 웃으며 수고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들어온다고 이야기해도 늘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한 상 가득 차려놓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저한테 호통을 들은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내가 밥 먹고 들어온다 했는데 쓸데없이 밥을 왜 차려놔? 이걸 누가 먹으라고? 아, 나는 그래도 배고플 것 같아서. 미안해. 내가 먹을게요. 걱정 마요. 참 답답하다 답답해. 그럼에도 아내는 그런 저에게 화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하다고 자기가 깜빡했다며 차린 건 자기가 먹을 테니 저보고는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쉬라고 한 뒤 불 다 꺼진 밤에 부엌에서 몰래 숟가락을 달각거리며 제가 먹지 않은 저녁 밥상을 먹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제가 그리 착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 하나 제대로 안 챙길 정도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적은 없었는데 그때의 저는 그저 제가 돈을 벌어다 주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노릇을 다한 것이라고 자부하며 나는 충분히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라고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아내가 고깝게 보였고 심지어 처음 결혼할 당시 아름다웠던 모습조차 온데간데 사라진 아내는 좋아할래야 좋아할 구석도 없었습니다. 곰곰이 되짚어보면 아내는 참 유순한 구석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건 사귈 때도 그랬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더욱더 그랬고요. 그런 아내가 딱 한 번 명절 때 저에게 자기 의견을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은 친정에 먼저 가고 싶어. 당신은 같이 안 와도 되니까 연휴 하루만 친정에서 보내고 바로 당신 따라갈게. 저희 부모님이 옛날 분이긴 하셨지만 그래도 명절 때 무조건 며느리는 시댁을 먼저 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껏 명절마다 아내는 무조건 연휴 첫날과 명절 당일은 저희 집에 있었고 마지막 연휴 날에만 친정에 들리곤 했었기에 저런 제안을 하는 것도 저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굳이 안 들어줄 이유도 없는 부탁이었는데 저는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 먼저 잘만 가놓고 왜 갑자기 그래?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 이번 한 번이면 돼. 명절 당일에 늦지 않게 바로 갈게. 보통 제가 안 된다고 한번 이야기하면 아내는 군말 없이 제 말을 따르는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때의 아내는 유독 고집이 셌습니다. 그때서라도 그냥 알겠다고 하고 다녀오라고 하면 될 것을 저까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저희는 한바탕 크게 싸웠죠. 아니, 당신 무슨 고집이 그렇게 세?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꼭 이런 걸로 사람 스트레스 줘야겠어? 내가 스트레스를 줬다고요? 됐어요. 당신한텐 할 말 없어요. 그리고 결국 아내는 저와 아무런 이야기 없이 혼자 친정으로 훌쩍 떠났습니다. 아빠가 너무 심했어요. 아이들까지 저를 타박할 정도였지만 저는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살아왔던 아내가 처음으로 저에게 큰 소리를 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도 결국 내내 대면대면하게 굴었고 명절이 끝난 뒤에도 말 한마디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심 제가 이렇게 있어도 언젠가는 아내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이 지나고 아내는 제 믿음대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나 암 말기래. 뭐라고? 그 내용은 저조차도 생각지 못한 것이었지만요. 가까이 사는 가족, 그것도 결혼한 상대방이 시한부의 삶이란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신가요? 딱히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만일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말하는 게 맞는지, 살 날이 몇 개월도 채 안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녕 진실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 연휴에 친정에 먼저 가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도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파리한 얼굴로 웃는 아내를 두고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 정리도 마음 정리도 되지 않아 하루하루가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은 참으로 매정하게도 흐르더군요. 아내의 암 소식에 아내를 붙잡고 엉엉 우는 아이들을 보아도 저는 그때조차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3자의 일인 것처럼 멀거니 그 모습을 관망하게 되었죠. 저는 제가 굉장히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슬프지 않아도 되나? 이 마음이 정상인가? 수십 번도 넘게 저를 검열하고 다그쳐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때 저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한평생 저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술을 해도 완치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조금이라도 삶을 늘리려면 빨리 수술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한 상황에서도 초연했어요. 최대한 입원을 미루고 저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수술 먼저 받아야지. 그래야 살 희망이 보이는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요. 그게 좋아. 정말.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땐 조금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왜 수술을 미루려 하는 건지. 그래야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을 텐데.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너무나 초연하게 굴어 가끔 당황시킬 정도였어요. 그리고 원래의 아내는 평소 주말에 저를 귀찮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후 느지막이 잠을 자도 혹은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까지 술을 먹다 들어와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웃고 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저에게 그러더군요. 당신이랑 집 근처 공원을 돌아보고 싶어. 오늘 햇살이 좋대.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대꾸 없이 겉옷을 챙겨들고 아내와 함께 집 밖을 나왔습니다. 여름을 앞둔 봄이었던지라 햇살은 따뜻하고 미지근하지만 청량한 바람이 부는 시기였습니다. 아내와 그렇게 데이트 같은 행동을 한 것은 결혼하고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쩐지 어색해서 조금 거리를 두고 걷다가 아내의 얼굴을 힐끔 보는데 여기저기 돌아보며 웃는 얼굴이 꼭 처음 아내와 사귀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내가 너무 중요한 것을 잊고 있던 것은 아닐까. 그 이후로 아내가 입원하기까지 딱 3번. 저는 아내의 요구에 따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간지럽게 손을 잡거나 뽀뽀를 하거나 했던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을 하는 순간은 저에게 산책을 가자고 할 때와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 나가줘서 고마워요. 라고 할 때뿐이었습니다. 아마 아내는 크게 무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많이 아팠을 텐데도 저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병원에 가지 않았겠죠. 입원을 한 시기를 기점으로 아내는 하루가 다르게 메말라 갔습니다. 저조차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로 변해가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쉬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내 모르게 소리 없이 저를 붙잡고 울고는 했죠. 그런 아이들한테마저 저는 해줄 말이 없어 그저 멍하니 있었습니다. 의사의 반복되는 말을 들으며 괴로워하는 아내를 보며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아내는 어느 날부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잠은 푹 자. 당신 눈밑이 까맣네. 밥도 잘 챙겨 먹고 바깥 음식만 너무 먹으면 안 돼. 알지? 당신이 애들 아빠니까 애들 힘들거나 그럴 때 있으면 꼭 힘이 돼주어야 돼. 알았지? 저렇게 다 큰 것처럼 굴어도 애들한텐 당신이 그래도 아직 보호자야. 혹시나 내가 가더라도 너무 울거나 속상해하지 말아야 해. 결혼 후 거의 처음으로 들어보는 것이나 다름없는 아내의 잔소리. 그런 말을 하면서도 아내는 한없이 걱정된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낯설더라고요. 아직 이렇게 내 눈앞에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자신이 없을 나날들을 대비하고 있는 아내가, 그리고 그 모습을 은연중에 받아들이고 있는 내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그때서야 조금 실감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내는 제 곁에 없을 거라는 것을요. 미안해. 미안해, 여보. 저도 모르게 미안하다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그렇게 박정하게 대하면서 한 번도 미안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을 앞두고 갑자기 개가천선이라도 하게 된 건지 뭔지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다는 감정이 들끓었습니다. 주름진 아내 손을 꼭 잡고 두서없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며 애처럼 울었습니다. 그때의 아내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는진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내는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제 손을 다른 한 손으로 찬찬히 토닥이기만 하였습니다. 마치 다 괜찮다는 것처럼. 참 신기하게도 바로 다음 날 아내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기 전까지 잘해준 것 하나 없는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는 떠났습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멍청한 아내는 통장 5개에 제가 벌어다 준 월급, 본인이 일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쓰면서도 남은 돈을 쪼개가며 적금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비싼 옷은커녕 5,000원짜리 늘어진 티셔츠나 입고 미용실 가는 돈도 아깝다며 집에서 직접 자르면서 한 푼, 2푼 모은 돈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딱히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제 곁에 언제나 가만히 버팀목이 되어주던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니까요. 저는 아내가 참 미련하다고 생각했는데 미련한 것은 저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 30여 년의 세월보다 아내가 없이 산 이 3년을 더욱 그리워하고 사랑하며 살았으니까요. 하루빨리 아내 곁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하며 살아서인지 얼마 전 아들 손에 이끌려 억지로 받아본 검진에서 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벌인지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게는 축복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내를 보러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분명 소중했는데 언젠가부터 그 소중함이 익숙함으로 변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은 겁니다. 저처럼 후회할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한결같이 있는 그 사람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세요. 때로는 너무 익숙하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바로 몇 시간 뒤에라도 영영 볼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